따르르르릉 따르르르릉 불길한 전화벨 소리. 전화를 받고 아버지는 쓰러지시네요.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애슐리 심슨입니다. 저는 캐나다 출신의 국제변호사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왜 한국에서 살고 있냐고요? 제 이야기가 조금 특별해요. 궁금하시죠? 2003년 가을이었어요. 토론토는 벌써 쌀쌀해지고 있었죠. 나뭇잎들이 빨갛게 물들기 시작하던 그때 저는 18살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평소처럼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아빠는 하키 경기를 보시면서 열광하고 계셨고 엄마는 뜨개질하고 계셨죠. 전 소파에 누워서 내일 시험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때 정말 이상하게 받고 싶지 않은 전화였어요. 그 소리가 우리 평화로운 저녁을 박살냈죠. 아빠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순식간에 표정이 굳더라고요. 뭔가 큰일 났다는 걸 바로 알았어요.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임스가 사고가 났대. 그 순간 엄마가 비명을 지르셨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우리 오빠 제임스가 사고라니. 제임스 오빠는 어릴 때부터 정의감도 강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특출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판사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대요. 대학 가서도 그 꿈을 위해 엄청 열심히 공부했죠. 법대 가려고 정치학이랑 철학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교수님들한테 인정받는 엄청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날카로운 질문도 잘하고 토론할 때도 항상 깊이 있는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주변 애들도 자극받았대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 법률 동아리 회장도 했어요. 매주 모에 재판 같은 거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실제 법정 경험도 쌓고 있었대요. 그리고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봉사활동도 하면서 어려운 애들한테 법률 상담도 해줬어요. 오빠는 법이 약한 사람들 지켜주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오빠 꿈을 열심히 밀어줬어요. 특히 아빠는 오빠가 대단한 판사가 될 거라고 맨날 자랑하셨죠. 오빠 방에 가보면 유명한 판사들 책이랑 법률 책들로 가득했고 책상에는 항상 헌법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빠는 꿈을 위해 그날 밤에도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대요. 근데 운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오빠가 중국계 미국갱단을 만났대요. 그 사람들이 오빠를 총으로 쐈대요. 경찰은 그게 그냥 강도가 아니라 인종 혐오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그 일 이후로 우리 집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 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죠. 아빠는 우울증에 걸리셨죠. 예전엔 항상 농담하고 웃으시던 아빠가 말도 별로 안 하시고 표정도 어두워지셨어요. 더 큰 문제는 아빠가 동양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저 동양인들 다 위험해. 절대 믿으면 안 돼. 아빠가 이런 말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전에 아빠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친절하셨는지 아시면 엄마도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밤마다 오빠 방에 가서 우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끔은 오빠 옷을 꺼내서 안고 우시기도 했죠. 엄마 눈에서 생기가 다 사라졌어요. 예전엔 매일 아침 오빠가 좋아하는 팬케이크 만드셨는데 이제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어하셨어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화나고 슬프고 무섭고 학교에서 동양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않게 됐어요. 그들을 보면 자동으로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제일 친한 친구였던 사키코와도 멀어졌어요. 사키코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걔 볼 때마다 오빠 생각나서 매일 밤 악몽 꿨어요. 오빠 웃는 얼굴에 피가 묻는 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웠어요. 학교 상담 선생님한테 상담도 받아봤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 제 마음의 구멍을 메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강해졌어요. 오빠 죽음을 통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달았거든요. 오빠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제가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알바도 하고 집안일도 했어요. 가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오빠 생각하면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 시기를 겪으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인종 문제나 폭력, 정해 같은 걸 깊이 생각하게 됐죠. 오빠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법을 공부해서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나서 제가 원하는 토론토 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집을 떠나는 게 조금은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컸어요. 토론토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죠. 대학 첫날 캠퍼스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가방 하나에 제 모든 소지품을 담아 기숙사로 향했죠. 부모님이 절 데려다 주셨는데 작별 인사를 할 때 엄마가 눈물을 보이셨어요. 아빠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지만 눈빛에서 걱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어요. 법대에 진학했어요. 처음에는 오빠의 복수를 위해 법을 공부하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제 첫 번째 동기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첫 학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학업도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였어요. 아직도 동양인들을 보면 긴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냈어요. 책 속에 파묻혀 있으면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헌법 수업에서 한 교수님의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왜 법을 공부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복수심에서 시작된 공부가 점점 정의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어갔죠. 다양한 법철학 책을 읽기 시작했고 인권 동아리에도 가입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게 됐죠. 아프리카계 미국인 친구, 중동에서 온 난민 학생, 그리고 동양계 학생들도 만났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룸메이트 린이에요. 그녀는 중국계 캐나다인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어요. 사실 방을 바꿔달라 말할까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린은 제 경계심을 눈치채지 못한 듯 항상 친절하고 다정했죠. 어느 날 밤 둘 다 시험 공부하느라 늦게까지 깨어있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린의 가족 이야기, 그들이 겪은 차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이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 즈음부터 저는 4개 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영어와 불어는 이미 할 줄 알았고 여기에 독일어를 추가했죠. 그리고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동양과 관련된 것 때문에 크게 반대하셨어요. 저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설득했죠. 사실 그건 핑계였고 진짜 이유는 제 안의 편견을 깨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점점 한국 문화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K-팝, K-드라머, 한국 영화. 이전에 편견으로 가려져 보지 못했던 한국의 아름다움을 조금씩 발견하게 됐죠. 특히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는 한국 영화의 매력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법대 생활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저를 성장시켰어요. 다양한 사건들을 공부하면서 세상이 흑백이 아니라 다양한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죠. 인종차별, 사회정의, 인권. 이런 주제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됐고 제 관심사도 넓어졌어요. 3학년 때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목적지는 독일이었죠. 유럽의 법체계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빛이 밝아지는 걸 봤어요. 내가 세상을 보고 배우는 게 자랑스럽구나 라고 말씀하셨죠. 독일에서의 1년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제 시야가 더욱 넓어졌죠. 거기서 만난 한 한국 유학생 덕분에 제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법대를 졸업할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어린 소녀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열정 가득한 젊은 변호사였죠. 국제법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졸업 후에는 국제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여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오빠를 잃은 슬픔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슬픔이 더 이상 저를 속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이해심 많고 열린 사람으로 만들어줬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오빠가 그걸 가장 바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오빠의 기억을 가슴에 안고 그가 꿈꾸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졸업 후 저는 국제인권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3년 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났죠. 서울에서 열린 국제법률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컨퍼런스장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요. 마치 운명이 다가올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 서진 씨를 만났어요. 서진은 한국의 유명한 인권 변호사였어요. 그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단순히 그의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의 열정, 지식, 그리고 정의에 대한 마음이 저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저도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제 질문에 서진 씨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랑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마주쳤어요. 서진 씨가 먼저 다가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는데 제가 한국어로 대답하자 너무 놀라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법, 정의, 인권에 대한 이야기부터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까지. 다음 날부터 컨퍼런스 중간중간에 만나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진 씨의 따뜻함과 지적인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죠. 특히 그가 한국어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는 배려심에 감동받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저를 위해 천천히 말해줬던 것 같아요. 컨퍼런스 마지막 날, 민수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서울의 아름다운 한강공원을 산책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인했죠.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컸으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장거리 연애를 시작했죠. 매일 밤 화상 통화를 하고 틈나는 대로 캐나다와 한국을 서로 방문했죠. 1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고 사랑도 깊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캐나다에서 데이트를 하고 늦게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갑자기 술에 취한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했죠. 그때 민수가 저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오빠 생각이 났어요. 오빠였다면 이렇게 했을 거야. 그 일을 계기로 서진 씨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부모님께 서진 씨를 소개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아버지는 격렬하게 반대하셨죠. 동양 남자와는 절대 안 돼. 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진 씨를 우리 집에 초대해 가족과 시간을 보내게 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도 서진 씨의 진심을 알아가셨어요. 특히 서진 씨가 저를 아끼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그때 아버지도 오빠의 모습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제 생일 파티 때였어요. 민수가 깜짝 선물로 제임스의 추모 영상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 제임스의 웃는 모습들.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모두 울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서진 씨를 꼭 안아주셨어요. 내가 우리 애슐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결혼식은 토론토에서 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캐나다식 결혼식에 한국의 전통 요소를 가미해서 양가 가족 모두가 즐거워하셨죠. 특히 서진 씨가 한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결혼 후 우리는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서진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으로 이주한 첫날 정말 긴장됐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그리고 새로운 가족.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서진 씨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우리 함께 해낼 수 있어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죠.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걱정됐어요. 캐나다에서는 결혼하면 보통 따로 살거든요. 게다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서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했죠. 하지만 그 걱정은 기우였어요.
시부모님은 저를 딸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께 엄마라고 불러요. 특히 시어머니께서 매일 아침 챙겨주시는 한식 덕분에 한국 음식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죠. 전 시어머니께서 해주시는 음식 중에 콩비지찌개가 제일 맛있고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가장 잘하는 게 콩비지찌개입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하신 분이셨지만 늘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봐주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한국어로 힘들어하는 걸 보시고 직접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죠. 아버님 인내심 덕분에 제 한국어 실력이 빠르게 늘어났어요. 물론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나 수직적인 인간관계는 적응하기 힘들었죠. 하지만 서진이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시부모님도 이해해 주셔서 천천히 적응해 나갈 수 있었죠. 직장 생활도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국제 로펌에서 일하게 됐는데 한국의 업무 문화가 캐나다와는 많이 달랐거든요. 회식 문화라든지 상하 관계라든지. 하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도와줘서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특히 놀란 건 한국의 기술력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속도, 어딜 가나 있는 공공 와이파이. 이런 환경에서 일하다 보니 업무 효율이 저절로 올라가더라고요. 화상 회의할 때와 한국은 화질이 진짜 좋네요. 라는 말을 동료들에게 항상 듣곤 했어요. 이제는 캐나다로 가면 인터넷 속도가 너무 답답해서 가기 싫더라고요. 업무가 끝난 후에 산도 정말 즐거워요. 서진 씨와 함께 한강에서 자전거 타기, 남산 둘레길 산책하기.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은 처음 봤어요. 게다가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는 밤 늦게 돌아다니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오빠의 일이 생각나서 무섭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서진 씨는 저를 달래주곤 하죠. 이러한 삶은 제게 불안함을 사라지게 만들어줬죠. 저희 아버지께서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눈물을 흘리시며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느낀 감동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가족, 새로운 삶이 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주고 있었죠. 이제는 자신있게 한국은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2년째에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더 대한민국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진 씨는 아이를 가지자고 제안했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우리의 사랑으로 태어날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한국의 산모관리 시스템에 놀랐어요. 정기검진부터 산모 요가, 영양 상담까지.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정성스러운 미역국 덕분에 산후조리도 잘했죠. 아기가 태어나고 육아를 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더 많이 느꼈어요. 백일잔치, 돌잔치 같은 한국 문화가 새로웠지만 점점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돌잔치에서 하는 돌잡이는 정말 새로운 신세계였어요. 저희 아이는 판사봉을 잡았답니다. 엄마 아빠가 법 관련이다 보니 괜스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도 큰 도전이었지만 한국에 발달된 보육 시스템과 가족의 도움으로 잘 해낼 수 있었죠. 그러다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서진 씨와 상의 끝에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는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6개월은 한국에서, 6개월은 캐나다에서 지내면서 아이에게 두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모두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예의만큼은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서진 씨에게는 밥상머리 교육을 꼭 알려주고 싶다고 부탁했어요. 한국의 밥상머리 교육은 정말 특별하거든요. 단순히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지혜와 예의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훌륭한 교육 방식이에요. 한국에 있는 6개월 동안 우리 가족은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이에게 어른께 먼저 수저를 들지 않는 것, 바른 자세로 앉는 것,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 등을 가르쳤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아이의 품성을 만들어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식사 시간을 통해 가족 간의 대화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웃으며 유대감을 쌓아갔죠. 한국의 가족 문화가 이렇게 따뜻하고 끈끈하다는 걸 직접 경험하니 정말 감동이었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도 이 습관을 이어갔어요. 주변 캐나다 친구들이 우리 가족의 식사 모습을 보고 감탄하더라고요. 한국의 가족 문화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전통이 있어 부럽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한국의 밥상머리 교육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서 공동체 의식과 배려심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한 한국이지만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 아이는 한국과 캐나다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글로벌 인재로 자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한국의 따뜻한 정과 예가 자리 잡고 있죠. 한국의 정과 예절, 그리고 가족 문화는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훌륭해요. 이런 문화를 우리 아이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 정말 자랑스럽답니다.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과 예의 바른 모습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길 소망해요. 지금까지 국제변호사 애슐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